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투스에 이어 로마 제2대 황제에 오른 티베리우스에 대해 다룰 텐데요. 보이지 않는 살인꾼이었음에도 왜 대중들에게 인기가 없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문장 하나를 소개합니다. 라이놀드 니버의 말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참 멋진 말이죠. 요즘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문장인데요. 오래 기억하며 두고두고 곱씹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정하다시피 카이사르는 역사가 인정하는 전무후무한 천재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아우구스투스는 무서운 집념으로 로마 행정의 기틀을 다진 정치적 천재였고요. 압도적인 리더의 뒤를 잇는다는 건 대중의 기대치가 높아진 터라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는 일인데, 다행히도 티베리우스는 자신이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처럼 출중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혹 티베리우스가 자신을 과대평가했다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기를 쫓았을 텐데, 오히려 로마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는 대중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로마의 가장 필요한 일을 수행하면서 통치해 나갑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면서 일의 선후를 고려하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분야와 바꿀 수 없는 분야를 자각했던 것이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55세의 사실상의 황제인 제1인자의 취임했을 당시부터 티베리우스는 자기가 인기 없는 황제로 끝날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는 마치 체념이라도 한 듯 처음부터 끝까지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설계도를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그 설계도를 토대로 구축한 대건축물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 건물도 설계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설계도에는 없었던 개조가 이루어져 당초의 건축물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릴 우려가 있다. 그런 변형을 막으려면 설계자의 의도나 그것을 토대로 건축물을 세운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 건물 주인이 되어 나중에 누가 손을 대든 간에 기본형을 절대로 바꿀 수 없을 만큼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 티베리우스에게 부여된 과제는 수수하면서도 고생스러운 임무였다. 그리고 그에게 부과된 임무의 이런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에게 뒷일을 맡기고 죽은 아우구스투스를 빼면 티베리우스 자신뿐이었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의 손길을 거쳐 황제가 다스리는 재정으로 정착한 로마 제국은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매우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곳을 손보고 고쳐야 하는 불안전한 상황이었죠. 더욱이 오랜 내전과 전쟁으로 로마 사회의 근간은 안정되지 못하였고, 이전 리더들이 벌여놓은 사업들도 수습해야 하는 굳은 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이느라 미처 설거지를 하지 못해 온갖 지저분한 그릇들이 수북히 쌓인 상태랄까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대들보였던 몇몇 군대가 파업을 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전 권력자들에 비해 카리스마가 약한 것을 눈치채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머리를 쓴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티베리우스 황제가 종이 호랑이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그는 아우구스투스가 후계자로 지명할 만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카이사르처럼 폭발적인 카리스마로 대중을 휘어잡지는 못했지만 느릿느릿 신중한 인용술로 상황을 타개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기울이며 보수해 나갔지만 로마 최고의 역사가로 평가받는 타키투스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역사의 문외 아니라 티베리우스에 대한 시오노 나나미의 긍정적인 평가가 맞는 것인지, 타키투스를 비롯한 로마 역사가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맞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로마인 이야기에서는 당대 지식인들과는 달리 티베리우스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아우구스투스 시대와 같은 규모로 지출이 계속되면 시민권 소유자 수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속주세를 올리며 속주민이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을 진압하려면 군단이 출동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는 국경 밖의 적만 상대하면 되었던 로마 군단은 국경 안에도 군사력 증강이 불가피해진다.
군사력 증가는 국가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한시바삐 국가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어야 했다. 아우구스투스가 사망한 직후에 일어난 군단의 반란은 재정 파탄의 전조이기도 했다. 퇴직금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기를 맞은 병사도 제대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20년 동안 복무하기로 약속한 병사를 30년 내지 40년 동안이나 현역에 붙잡아주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런 상태를 방치해두면 로마 병사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대제국의 방위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었다. 재정 재건은 티베리우스에게는 급선무였다.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재정을 재건해야 하는 그에게 남은 길은 긴축 재정밖에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인기 하락을 각오하는 것이기도 했다.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모로 재정 위기 압박에 놓인 로마. 타민력도 포용하는 개방적인 정책으로 로마 시민권자는 가파르게 증가하다 보니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또한 점차 부담으로 다가왔죠. 이렇듯 나라의 재원이 부족해지자 20년 복무 후 퇴직해야 하는 병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욕을 얻어 먹더라도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티베리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벌여놓은 국제 사업들을 꼼꼼히 따지면서 재정 적자를 줄여나갑니다. 검투사 시합이나 체육대회 등의 문화 행사도 대폭 축소하고요. 이는 로마인들의 불만을 가져오죠. 빵과 서커스로 대표되는 볼거리, 먹거리가 예전보다 현격히 줄어들었으니 그 불만이 고스란히 티베리우스에 향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저는 이런 티베리우스의 연민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비난을 견디면서 자신의 철학을 관철시키는 건 평범한 이들이 쉬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는 이를 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무의식적 상처가 쌓여 염세적인 인물로 변모한 측면도 있겠지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완수한 티베리우스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 제국은 카이사르가 청사진을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구축하고 티베리우스가 반석으로 다져 놓았다. 예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박지성 선수가 스카웃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박지성 선수인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박지성 선수의 눈에 띄지 않는 헌신이 축구팀의 조직력을 높여준다는 것을. 모두 동의하시죠? 마지막으로 라이놀드 니버의 문장을 한 번 더 읽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쁜 직장인으로 업로드가 쉽지 않지만 짬을 내어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